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언오픈드의 김동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변호사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임대차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200만 원 물게 됐어요. 실제 운영자는 저인데 토지 수용 보상금은 친구가 받았어요. 공사 자재 납품 미수금을 2년째 못 받고 있어요. 폭언과 폭력 일삼는 엄마를 고소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한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를 소개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은데요. 네, 가해자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15분경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통화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앞서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지인에게 160만 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에 변제받지 못하자 이제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자신에게 빌린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했고 피해자로부터 지인의 소재 파악 등 협조를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들었지만 이제 깨어나지 않자 깨우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좀 미심쩍긴 한데요.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중간에서 소개해준 사람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사람의 고의성이나 어떤 적극성, 이제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이 알고 그랬느냐 이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할 텐데요. 뭐 그냥 단순히 뭐 나도 사실 소개해준 사람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고 이제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누가 봐도 공범이나 이제 방조에 이르렀다 하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그 부장판사님은요,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이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유리하나, 다만 이제 피해자가 자신을 별명으로 부르는 등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그런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제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다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이제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과거 20회 이상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종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서 좀 무겁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살인 사건의 쟁점은 늘 살인이 계획적인지 여부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사건을 이제 다른 기사나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재판부에서 밝힌 바를 보면요, 흉기를 미리 숨겨두고 있다가 살해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나온 판결이 항소심 결과였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습니까? 네, 같았습니다. 네. 뭐
대신 이제 보호관찰 요청을 받아들여졌는데요. 네. 다만 이제 1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거나 이제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소심은 1심의 그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네. 추가로 보호관찰을 추가한 거지요.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보호관찰 요청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이 변호사님,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이나 구금, 그 구금형 대신에 이제 사회에서 일정 조건 하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감독 지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감옥에 보내지 않고 네. 사회에서 감시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이제 재활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는데 검찰이나 피고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할까요? 네네. 항소심에서 이제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이유가 있을 때에든 저희가 피고인이나 검찰 모두 상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양형부당, 형이 좀 무겁다 혹은 가볍다 이런 이유로 상고라는 거라면 검사는 불가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피고인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160만 원으로 갈등과 오해가 빚어져서 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좀 오해를 이해로 바꾸려는 한 번의 노력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전화 들리시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안녕하세요.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아니, 내가 화성 병점에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요. 네. 조그만 원룸 오피스텔. 네, 원룸 병점 오피스텔이요. 옆에 네, 오피스텔 네. 있는데 그 오피스텔을 내가 부동산에 맡겼어요. 세입자 맞춰주든가 안 그러면 무슨 또 맞춰준 다음에 동구 출장소에 또 맞춰지면 신고해야 될 거 아니라요. 신고도 네. 그 부동산에서 다 뭐 걱정 말고 다 해준다고 그래놓고 작년 24년도에 신고를 안 해가지고 미신고로 200만 원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에 나하고 약속하기로는 걔는 말로만 약속했어요. 네. 뭐 세입자도 맞춰주고 뭐 신고도 자기가 다 해준다 해놓고 지금 작년에 신고 안 돼가지고 과태료 200만 원 나왔는데 네. 그 내가 부동산에 찾아가니까 자기 뭐 책임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 책임질 수 있는가 부동산이 책임이 있나 없나 그 때문에 저거 연락드렸어요. 네. 지금 소유하고 계신 원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에 이제 관리를 맡기신 상태인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신고를 해준다고 해놓고 좀 누락해서 지금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상황인데 공인중개사가 지금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인가 봐요. 예. 네, 사연 잘 들었고요. 변호사님께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오피스텔을 23년에도 계약을 매년 체결을 하셨나 봐요.
예, 내가 그거 오피스텔 20년도에 샀어요. 네. 그래서 그 서재는 내가 임선 천지 위탁소에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그 부동산에 맡겼어요. 아, 그래서 그 화성 병전 거기에 있는 부동산에 맡겼는데, 그런데 22년도부터 자기가 관리해놓고, 그 다음 22년, 23년, 24년, 올해까지, 올해 2월, 25년 2월 3일까지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세입자 못 맞춰가지고 다른 부동산이 세입자 맞춰주는 바람에 부동산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그 부동산이 자기가 다 세입자도 맞춰주고 뭐 신고도 해준다 해놓고 지금 과태료 200만 원 작년에 신고 안 하는 바람에 200만 원 과태료가 나와서 내가 신고 안 하는 바람에 과태료 2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자기는 이거 집이 내 집이라서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먼저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이제 신고를 한 번 안 하셨으면 1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나오시는 게 맞거든요. 네, 지금 그런데 처음에는 500만 원 과태료를 때렸어요. 그러면 500만 원 나와가지고 나보고 이거 의견 제출하면 200만 원으로 깎아준대. 그래 의견 제출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200만 원으로 되었어요. 근데 왜 과태료가 그래만 어떻게 사정해도 안 돼요. 이거 한 번만 좀 받아갖고 난 신고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쵸, 내가 네. 또 뭐라 하나 세금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신고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신고 안 했는데 한 번만 봐주고 다음에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이렇게 내가 노력하겠다고 그래도 이게 최하가 200만 원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단순히 임대차 계약 신고 말고 신고 누락한 거 말고 다른 사유가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500만 원 과태료 이거 고지서를 하러 왔는데 그 부동산에 그 부동산에서 자기가 동부 출장소에 가서 이거 수정 신고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정 신고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4년도에. 24년도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2년 살았어요. 계속 사람도 바뀐 것도 아니고 계속 한 사람이 살았는데도 신고할 필요 있어요. 아니요. 그럼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한 번 더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이게 2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임차인이 사셨으면은 한 번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지 계속 매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나한테 24년도에 신고 안 했다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신고해 24년도 신고했는데요. 하고 계약은 500에 60만 원으로 계약해놓고 자기가 부동산에서 신고할 적에는 300에 60만 원으로 신고했어요. 그걸 잘못해서 지금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지금 거짓되게 했네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라 하면 미신고 나한테 과태료요, 과태료. 아니 나한테 보내온 거는 여기 미신고로 500만 원 과태료가 나왔어요. 미신고로 300만 원 모든 건 300에 60만 원
네, 맞아요. 다 미신고로 그렇게, 포섭은 잘못, 하니까, 신고했다고 그 네. 과태료가 나온 게 아니고 네. 네. 이제 저거 미신고로 24년도 미신고로 과태료 500만 원이 저거 날라왔어요. 그럼 일단,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얼마가 나왔든, 허위 신고 네. 때문에 이 과태료를 때리나 안 그러면 미신고로 과태료를 때리나 물어보니까 왜 그게 동부 출장소에서는 이거 미신고 때문에 미신고라도 그게 부동산에서 가서 수정 신고 다시 했어요. 수정 신고. 네네. 수정했는데 그다음에 또 내가 이거 내가 직접 동부 출장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거 미신고로 과태료 때렸어요. 안 그러면 이거 네. 허위 신고 신고인지, 때문에 네. 과태료 때렸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허위 신고로 좀 했으면 완전히 부동산 책임이니까 부동산 보고 내가 돈 네. 내기 돈 받고 네. 하려니까 뭐지 옳게 뭐 정답도 없어요. 미신고인지 그거 허위 신고 때문인지 뭐 두 가지 다 있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지도 하고 뭐 솔직하게 뭐 거기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네. 물건인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물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럼 지금 금액은 제가 볼 땐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사실관계와 어떤 서류를 본 게 아니라서 금액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확실한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모든 거를 이제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고 관련한 내용은 내가 위임받아서 하겠다라고 이제 뭐 말했던 혹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위임장을 주신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지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말로만, 걱정 말고, 다 해준다고 그냥 말로만 했지, 각서 같은 거, 메시지라도 없을까요? 없어요. 메시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싸우더라도 이거 신고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누락했느냐라는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한번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신고하는 것 자체는 공인중개사한테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위임을 했거나 뭐 지금 이 사람이 대리로 해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확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시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내게 된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뭐 지금 사후에더라도 과거에 그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뭐 메시지라든지 뭐 아니면 녹음이라든지 어차피 대화자 간의 녹음은 뭐 불법은 아니어서요. 뭐 그런 증거를 저는 지금이라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사실 이분이 자기가 해야 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손해가 발생을 하신 거라서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분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무슨 메시지랑 네. 무슨 로그인이랑 계약서 같은 거 쓴 거는 없어요. 근데 그냥 말로만 네. 걱정 말고 다 세입자도 맞춰주고 세입자 들어오면 또 신고도 해주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의 물건 가지고 자기가 돈 벌이 먹기 위해서 다 해준다고요. 네. 자기가 돈 벌이 먹지 않아요. 수수료 받아먹고 양쪽에 다 세입자랑 건물주랑 다 양쪽에 다 수수료도 받고 그 대신에 자기가 다 해준다고.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줘야 친구를 무조건 대신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거래 관행이 늘 그래왔고 주변에 뭐 지금 임대인 지금 상담 주신 임대인뿐 아니라 다른 임대인들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렇다면 이것 또한 도움이 되는 증거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 관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이거 신고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자기가 안 해준다 하면 내보고 이거는 본인 혼자 신고해야 된다 하면 내가 그 직접 안 해준다 하면 내가 가서 하지요. 그쵸, 그렇게 네.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다 해준대 해놓고 지금 이거 무슨 일이 발생 되니까 자기 내 몰라 하고 물러서 보고 저기 책임도 지지도 안 하고 네. 정말 200만 원 집에 과태료 나왔으면 솔직하게 잘못했으니까 내좀 뭐 부담해 주겠다 그런 말이라도 하면 솔직하게 나도 화가 안 나셨을 텐데. 네. 아니 속상하죠. 네. 진짜 이거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네. TV 방송 네. 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근데 아마 이전에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사실 뭐 위임받아서 한 거라면 뭐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위임받아서 했다. 그게 이제 확실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아예 뭐 회피할 수는 없고요. 이제 본인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그 전에 신고를 할 때도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만들어서 갔다든지 했을 거예요. 정황상. 왜냐면 위임장 없이 그냥 대리 신고를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임대차 계약 신고 같은 경우에. 위임장은 있는데요. 아마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직접 내셨을 거예요. 그 신고하실 때.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땐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이제 증빙을 좀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믿지만 이거를 뭐 만약에 뭐 안 줘가지고 뭐 제일 나쁜 경우에 뭐 소송까지 간다고 했을 때 물론 이거 갖고 소송을 가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하니까 뭐 메시지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뭐 그 주변에 뭐 임대인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뭐 거래 관행의 어떤 진술서를 뭐 다른 임대인분에게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걸 토대로 뭐 한번 그 공인중개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늘 이렇게 했는데 늘 이렇게 신고를 대리로 해줬고 이렇게 대리 신고를 해줬다면 그런 위임을 받은 이 내용을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을 한번 메시지로 보내시면서 이 공인중개사분이 내가 이걸 대신 해준 게 맞다라는 내용이 조금 나올 수 있게 좀 이렇게 유도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조금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그냥 뭐 그대로 그냥 메시지를 보내세요. 뭐 그동안 늘 신고를 대신 해줬고 나 대신 신고를 대리로 해줬고 이렇게 했으면 넌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님 제가 성함 모르지만 누구누구 씨가 나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이제 대리인으로서 이제 위임받아서 활동을 했던 것 아니냐. 근데 이 위임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에게 이런 과태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같이 져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을 한번 메시지로 보내보세요. 그럼 뭔가 답이 올 때 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게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허위 자기 나하고 계약은 500에 60만 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계약해놓고 신고는 300에 560만 원으로 신고한 거 그거는 만약 부동산 책임이 아닌가요?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하신 거면 그게 당연히 책임이 맞죠. 합의된 내용이 아닌데 지금 허위로 지금 신고를 하신 거잖아요. 네. 얘 그렇게 신고했나 하면 내가 그게 동부출산소에 간물을 보니까 그거 22년도에 저거 나간 사람이 또 새로운 들어온 사람하고 1년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300에 보증금 360만 원 신고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560만 원으로 신고하면 1년 지나야 그렇게 2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신고할 수 1년 전에는 올릴 수 없다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360만 원 신고했다고 그런 애한테 알려줘야지 그런 계약서를 고치든가 다시 그쵸, 계약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맞죠. 자기 신고는 300에 60만 원으로 해놓고
계약은 나하고 계약은 560만 원으로 돼가 있으면 그 허위 신고가 되지 않나요? 그쵸,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세입자한테 만약에 금액을 올렸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계약이 뭐 미리 조기 종료되고 다른 세입자랑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신 거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제 500에 60이라고 하셨나요? 30이라고 하셨나요? 원래는 300에 60이었는데, 그 사람이 1년도 못 살고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오는 그쵸. 바람에 또 500에 60으로 60에. 올렸어요. 응. 560, 네네. 1년 안 되니까 네. 500에 60으로 올릴 수 없대요. 그래, 1년 후에 5% 올릴 수 있지만, 1년 전에는 5% 올릴 수 없어. 그 해당이 안 돼가지고, 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600에, 300에 60만 원으로 신고했더라고요. 그거는 동일한 세입자일 경우에 5%까지밖에 올릴 수 없다는 상한이 있었을 텐데요. 그 계약이 다시 뭐 재계약을 할 때요. 이거는 조기 종료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런 일은 사실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먼저 살던 분이 나가게 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이런 경우마다 모두 그렇게 이전 세입자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렇게 공인중개사분이 하셨다면 이거는 확실히 알아보시고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살던 사람이 나가면 1년 안 돼도, 1년 안 살고 나간 다음에 세입자 들어오면 직접 5% 올릴 수 있어요. 5%가 아니라 이제 다시 협상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다시 예. 그건 어차피 뭐. 동부철장소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던데.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5%를 5% 상한을 두는 거는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제 이거는 다시 나가시고,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입자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계약 조건을 협상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시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부출장소에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300에 보증금 300에 월세 60만 원으로 그렇게 신고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처음에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임대차 신고를 안 하셔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확인을 확실히 하시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부 해도 과태료가 200만 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신 건 100만 원인데 그 외에 다른 사유들이 있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미신고는 100만 원이라요. 단순히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뭐 변경했거나 뭐 다시 체결했다 이런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상한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최고가 100만 원이라요. 네, 그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이런 임대차 계약의 신고, 뭐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다른 사유예요. 그런데 나한테 이거 보내온 거는 여기 자료가 있어요. 미신고 때문에 500만 원으로 이거 과태료가 나왔다고 이렇게 나한테 보내왔는데요. 그 미신고라고 큰 타이틀이 있고 그 아래 굉장히 많은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공인중개사분의 책임이 아주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분이 지금 잘못 신고한 부분도 있고 지금 위임받아서 신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예 무책임하게 내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분과 좀 합의를 보시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선생님 이제 이거 대면 상담 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전화 상담으로만 받고 있는데요. 네.
네, 상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이제 대면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면 뭐 제가 소개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찾아가서 이래 대면 상담 해줘서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뭐 그럼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예, 너무나 솔직하게 너무나 억울하고 이거 속상해서 내가 이거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전화드렸어요. 네, 상담자분 일단 변호사님 조언해주신 대로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그 공인중개사와 문자를 좀 나누셔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이어서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대면 상담 해주시면. 네, 변호사님께서 연락 주신다고 합니다. 기다리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요즘은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기보다 위탁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아쉬운 점은 구두 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네. 점입니다. 그래도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단지 이제 증빙의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문제였고 계약이 된 건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상담자분께서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 대응 방안 좀 정리해 주시죠. 이제 제가 상담을 들었을 때에는 다 이제 구두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실질적인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변에 지금 다른 이제 위탁하신 임대인들의 어떤 거래 관행 같은 거를 좀 진술서를 확보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좀 보내서 사후적이더라도 관련한 내용을 좀 공인중개사분이 뭐 인정하시는 내용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를 좀 확보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분에게 이런 거 좀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분과 이런 정황상 너가 내 걸 위임받은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를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계약 관련한 사항은 책임은 결국은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꼭 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건물주인 친구가 노래방 운영을 부탁해서 월 4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7월부터 노래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애초에 영업이 잘 되는 곳은 아니라서 친구도 월세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의상 코로나 때 받은 정부 지원금 2천만 원 중 800만 원은 친구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작년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게 되면서 잠시 노래방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해당 건물에 있던 토지가 도로에 수용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친구가 시행사로부터 시설 이전 비용으로 1,200만 원을 받았다면서 다짜고짜 시설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떼달라고 해서 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친구가 실제로 노래방을 운영한 것은 본인이고 저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시행사 측에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노래방 명의도 실제로 운영한 것도 전데 보상은 친구가 대신 받게 된 꼴이라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행사 측에 물어보니 이의 제기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해서 정보 공개 신청을 한 후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아한 건 보상금에 영업 손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수용 시 영업 손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이 부분도 함께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제 명의로 포장마차도 운영 중인데 한 장소에서 2개 영업장을 운영한다면 각각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 친구분께서 임대인이시고 상담자께서 임차인이신데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이제 친구분이 받으시는 게 맞겠지만, 이제 그 건물에서 영업했던 그 어떤 가게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금이라든지 시설 이전비는 이제 시설 운영자이셨던 이제 상담자분이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임차인은 누구라고 봐야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 월세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금 중에 일부를 좀 주신 것 같고 토지 수용 기간 동안 잠시 자리를 비운 것만 제외하고는 직접 가게 운영도 해오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상담에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실질적 임차인이 지금 상담자님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직접 운영하기도 하셨고 네.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셨을 때에도 이제 다른 분에게 넘겼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 운영을 잠깐 맡기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주된 운영권은 놓지 않으셨던 걸로 보여요. 물론 이제 계약상 월세를 전부 지급하지는 않으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할지 말지에 대한 이제 변론적인 부분이고요. 현재 그냥 임차인을 누구로 봐야 될까라고 본다면 지금 상담자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현재 친구분이 시행사로부터 시설 이전 비용을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설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은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시설 이전비는 이제 시설 이전에 대한 보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설치된 기계가 있다든지 뭐 설비 비품 옮길 때 저희 수용에 따라서 옮겨야 되는 이사비가 필요하니까 그걸 지원해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시설 이전비고요. 네. 이제 영업 손실 보상금은 아무래도 수용되고 뭐 이전하는 동안에 뭐 영업을 당분간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담자님 말대로 영업 손실 보상금까지 추가로 청구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영업 손실 보상금은 이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한 그 네. 사업자에게 지급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부터 계속 운영 중이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6개월 이상은 충분히 운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청구할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같은 건물에서 포장마차도 운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역시도 각각 따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두 사업장이 이제 물론 전제는 서로 다른 사업자 등록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 독립적인 영업 활동이 있고,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어떤 요건들, 뭐 6개월 이상 운영을 하셨다든지 이런 요건들이 만족이 되신 상황이면 각각 별도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의 제기 전에 정확한 보상금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보 공개 신청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정보 공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토지 수용과 관련된 이제 어떤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일단 네. 보상 절차라든지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평가 내용은 어떻게 돼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친구분이 보상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네. 친구분이 보상받은 명세, 그다음에 신청서 내용, 어떤 얼마큼을 이제 보상 감정을 받으셨는지 평가서 등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의 제기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뭐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산정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면 그 전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통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절차를 가시게 되잖아요. 결국 증거 싸움이 될 텐데요. 뭐 네.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증빙 자료가 매우 중요하고 이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행정소송을 간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승소한다는 이제 보장이 좀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의 제기 절차에서부터 자료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증거 싸움이 될 거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친구분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될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어떤 자료들을 좀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소송까지 간다면 아무래도 친구가 좀 허위 진술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님이 운영자이시고 친구분의 보상금 취득이 부당이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래방 사업자 등록증, 뭐 매출 자료나 통장 거래 내역, 공과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만약 직원을 고용하셨으면 이제 직원을 고용했던 어떤 기록, 그다음에 이런 뭐 또 위탁 운영을 좀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위탁 운영을 했던 기간 중에 뭐 위임 계약서, 뭐 문자라면 문자 기록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건설 자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계약했던 공사 현장 때문에 아직도 골치가 아픕니다. 보통은 선금을 받고 자재를 납품하는데 당시 현장에 갑자기 자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서도 물론 선금 지급 후 자재 납품으로 계약돼 있긴 합니다만 상황이 급박한 나머지 자재부터 납품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자재 대금이 대략 3,050만 원인데요.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작년에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변제일까지 미수금을 주지 않아서 현장 소장과 시공사 대표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대표가 처음엔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얼마 전에는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었으니 더 이상 연락을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재직 중인 새 대표에게 변제를 촉구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내용 증명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때 새 대표를 수신인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맞나요? 사실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경기도 수원에 있고 상대 회사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재판을 치러야 하나요? 또 미수금이 부가세 제외 3,050만 원이라서 소액 재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임의대로 60만 원 정도를 빼고 2,990만 원으로 설정한 후 소액 재판으로 신청해도 될까요? 사업 초기인데 미수금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답답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신인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네,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새 대표님에게 보내라고 하셨다고 이제 구 대표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내용사항 보면 어떻게 보면 납품 계약서나 이제 차용증의 계약 상대방이 제가 판단컨대 회사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 회사한테 납품했던 자재를 납품했던 계약이었고 네. 그 미수금 때문에 받지 못하자 차용증을 쓰셨으니까 아마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기존 대표가 회사를 그만둔 것과는 관계없이 현재 회사에 남은 새 대표가 회사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새 대표에게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수신은.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내용 증명 자체는 사실 이제 통보의 효과가 있고 네. 뭐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한데요. 이제 그래도 이제 분쟁 나중에 뭐 소송에 가신다고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이런 내용을 보냈다라는 내용 증명으로는 이제 확실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 내용을 몰랐다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소송도 고려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님의 회사가 수원에 있고 상대 회사는 대구에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이 다른 경우 재판이 어디서 진행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소송을 어떤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만약 계약서도 있으셨고 네. 이제 차용증도 있으시니까 뭐 계약서 내에 만약 합의하신 관할 법원이 있으면 거기를 먼저 제기하시는 게 이제 맞고요. 네. 만약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에 이제 누락하신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주된 사무소,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이 경우에는 이제 대구가 되겠네요. 이제 대구에 있는 회사니까 대구에 있는 법원에 이제 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거 금전 청구 관련한 사건이에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상담자님의 회사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수원에서도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소액 심판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이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이 안에 가능해서 청구 금액을 좀 임의적으로 낮춰서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소액 사건 심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일반 민사 소송보다 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대로 그 속가를 낮춰가지고 분할해서 소를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미수금이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3,05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아쉽게도 3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액 재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소를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 외에 대금을 독촉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뭐 사실 확실한 방법은 아닌데요. 이제 뭐 미수금을 언제 변제할 거냐, 어떤 약정서라든지 아니면 상환 계획 같은 계획서 등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15살 중학생인데요. 엄마를 고소하고 싶어서 사연을 씁니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이었습니다. 툭하면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 그랬습니다. 입만 열면 신세 한탄을 했고 자기 자식인 저에게 너를 괜히 낳았다. 내 인생이 너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조금 크고 나서는 너무 슬펐습니다. 집에는 제 방이 따로 없어서 엄마가 난리를 칠 때면 방구석에 웅크린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재작년에 이혼한 아버지가 집을 떠난 이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툭하면 저를 때리고 욕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면 바로 다 지원을 끊고 다른 데 가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엄마보다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엄마와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참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은데요. 엄마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엄마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어른이 돼서 돈 벌고 나서 엄마를 고소하고 싶은데 그때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모아놔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좀 많이 아픈 내용입니다. 상처가 아주 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사연으로만 봤을 때 이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가정폭력으로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뭐 아동학대는 이제 단순히 체벌이나 혼내는 걸 넘어서서 이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이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지금 이 사연에서 보시면 엄마가 욕설하시고 때리고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분리된 공간 없이 늘 불안하게 웅크려 지내야 했던 어떤 환경, 이 모든 게 이제 정서학대, 이제 신체학대로 보여집니다. 중학생인데 스스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아동복지법에서는 이제 아동을 좀 저희가 생각하는 아동이 아니고요. 네. 이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세시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신고 후에 학대 폭력 사실이 확인이 되면 지금 어머니, 그 부모와 분리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도 네. 저희가 경찰의 판단으로도 긴급 임시 조치로 분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판단으로도 즉각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동분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분리를 원하시면 강력히 의지를 표방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어른이 되고 난 후에 어머니를 상대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릴 때 학대를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해도 될까요? 네, 이게 어찌 보면 공소시효의 문제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이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사실 뭐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담장님이 어른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증거를 모아두고 싶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학대 사실에 대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게 좋을까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네네. 자,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다는 뭐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만약에 뭐 사진이라든지 있으시다면 의료 기록이 있으시다면 의료 기록, 뭐 상담 기록 이런 것도 빠짐없이 가지고 계시면 뭐든지 최대한 모아두신 자료가 뭐든지 도움이 되실 거입니다. 그럼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녀한테 학대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사뿐 아니라 민사적인 부분도 성인이 된 때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 법적 절차와 별개로 일단 지금 당장 가정폭력 지원센터나 아동보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네, 뭐 너무 이제 속상한 상황인데요. 이제 112에 저희가 아는 112에 전화하셔서 학대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직접 찾아가셔도 돼요. 당일 입소도 가능하시니까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모든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1388이 있거든요. 익명으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1388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이 많이 외롭고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 사연을 보고 우선 너무 이제 뭐 이렇게 상담 요청까지 해주시고 대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라도, 왜냐면 많은 경우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 엄마 아빠니까 뭐 같은 말이네요. 그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잘못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작은 기록이라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